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반도체 피크론에도 맞춤형 칩이 5년간 6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8년까지 4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5년 만에 시장 규모가 6배 넘게 성장하는 셈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수요 침체 상황에서도 AI 가속기 개발을 위한 빅테크들의 투자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LNF가 내년 6월까지 자사주 10억 원을 매입할 전망입니다. 허재웅 이사회 의장이 최근 주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달부터 10개월간 총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섭니다. 향후 2025년도 6월까지 10개월간 누적 규모 10억 원의 LNF 주식을 매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의 연금이 자국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국민연금도 밸류업을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국민연금에 대해서 기업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 연기금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가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인위적인 상승분을 걷어낸다는 전망입니다. 정부가 시세 변동률만 반영해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지하고 그 이전 방식을 재도입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시장가격 흐름과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하면서 그 하락폭들을 키워오고 있는데요. 연휴를 하루 앞둔 시점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FOMC 회의에 관한 결정이 날 테고요. 그 이후에 BOJ 회의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변수들을 가득 안고 우리는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면밀한 전략들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그 해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약보합 하락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14% 하락하면서 2,568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16%, 790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살펴보시자면은 오히려 장 초반이 고점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장 중반 들어서는 그 상승폭을 잃어가면서 마이너스 0.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살짝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의 여부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 역시도 장 초반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2시를 기점으로 하락폭을 키워오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의 동력을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어떤 섹터군들의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올지의 여부들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상황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은 덜어냈습니다. 최근 외국인에게 우리 국내 시장이 매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주가의 하방을 좀 키워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오늘도 삼성전자를 덜어내면서 7,2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개인 매수세 조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2,000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4,291억 원의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덜어내고 있습니다. 1,500원 넘는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에 그러한 물량들을 개인이 그대로 받아냅니다. 1,891억 원의 매수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현재 약보합 하락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외국인들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합니다. 어제의 상승분을 그대로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SK하이닉스 마이너스 4.5% 하락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대장주도 현재는 2.90%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 영향일까요? 2%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주의 상승들을 살짝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오늘 좋은 호재가 있었습니다. GM과 함께 협업을 맺으면서 앞으로 EV 자동차에 관한 원가를 절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들 그래도 강세를 나타내주면서 현재 1.94% 상승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역시도 혼조 양상 나타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오늘 약보합 하락 가져가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와 더불어서 1%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상승 좀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밸류업 기대감이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놓으면서 밸류업 지수에 관한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3.46% 상승하면서 8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외국인 매수세 살짝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는 36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늘 알테오젠이 조금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또 한 번 굳건히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형제들은 오늘 하락하는 흐름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오늘 수급이 조금은 빠져가는 모습인데요. 0.38%, 1.69%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캠도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클래시스는 얼마 전에 삼성증권에서 목표가를 또 한 번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는 쉬어가는 흐름이었다면 오늘은 1% 넘게 상승하면서 54,9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최근 들어서는 기술 수출에 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 영향이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 상승하고 있습니다. 톡신 관련 업종들도 최근에 좋은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휴젤은 25만 2천 원 선 현재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삼천당제약은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만은 약보합 상승하면서 0.44%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오후장 시장에 관한 분위기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략들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후장 전략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에 관한 좋은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늘도 시장에 관한 전략들 함께 해주실 우리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처음 뵙게 되는데요. 자, 연휴를 앞둔 시장입니다. 당연히 시장이 강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약하지는 않은 흐름이거든요. 지금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 줄 평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흘러가다 보니까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외국인 매도의 중심이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IT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수 같은 경우는 다른 중형주 같은 경우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마이너스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불확실성이라는 점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연휴간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5bp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요. 50bp 같은 경우를 단행을 했을 때는 시장이 좀 약간은 불안정성이라고 하죠.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결정이 내려질지가 아직 확률적으로는 25bp가 높지만 50bp의 가능성도 열려 있음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 분들께서도 좀 너무 공격적으로 연휴를 놓고 주식 비중을 늘리기보단
그냥 현재 가진 포지션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좀 낫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전략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9월 달만 들어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4조 원 넘게 팔았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잖아요. 근데 종목 단으로 살펴보니까 많은 종목을 팔았다라기보단 반도체 위주의 매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에 관한 수급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만 국내 증시가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수급이 풀려야지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지수 환산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1위,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쪽이 좀 수급이 돌아와야 지수 같은 경우에 탄력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글로벌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뭐 장비 기업, 그다음에 소재 기업, 예, 이런 쪽은 좀 약해요.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대만 쪽 같은 경우도 많이 예, 떨어졌더라고요. TSMC 외에는 좀 약한 면들이 있고, 반대로 AI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실적이 발생하는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뭐 AR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뭐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단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13조 원 예상해서 이제 9조 원 후반까지 좀 이렇게 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장 심리는 3분기의 실적을 확인하고 간다라는 심리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시가총액 상위주는 가격 메리트는 발생을 했으나 여기에서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가격 메리트 외에는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도체 업종들에 관한 외국인 수급들 좀 확인하고 시장을 점검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시장을 저희가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전략들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아무래도 지수는 딱 크게 빠지지는 맞아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반등이 나왔다가도 좀 반등의 연속성이 없죠. 있기보단 네.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양갈래로 차별화돼서 반도체 쪽은 약하고 그다음에 뭐 조선 쪽은 강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계속 빠지는 지수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쪽의 수급이 계속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가격은 하락할 때 너무 급하게는 매수는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수급적인 부분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만 지수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 대만 지수에서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도했는데 대부분 반도체 업종들을 좀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시아 시장에서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는 그닥 매력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또 사실 반도체 수급도 반도체 수급이지만 글로벌적인 변수들도 좀 남아 있잖아요. FMC 회의 앞두고 있고 또 BOJ 회의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자, 이 변수들이 있을 시기에 저희가 또 마침 휴장이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이사님. 그죠. 자, 네네.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결정이 내릴지는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엔달러 흐름을 보면 140엔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지지 라인입니다. 이 부분을 깼을 때는 시장 변동성이 무조건 커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즉 엔화의 그 하락하든 상승하든 그 속도 같은 경우가 가속화될 때 8월 5일 그 근방의 엔화의 상승 하락폭 같은 경우는 기존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정도 커졌었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시장 변동성은 그와 연동해서 발생할 수 있음에 무게를 두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BOJ의 정책 부분 같은 경우는 구두로 우선은 좀 어느 정도 시장 개입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고 시장 충격이 적을 수 있게 구두로 이렇게 좀 개입을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140엔을 깬다고 무작정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엔화가 또다시 8월 5일 근처처럼 이렇게 한 3% 정도의 변동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주식 같은 경우에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결정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는 시장에 지금 녹여져 있어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나서 시장에서는 이게 경기의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 거겠네요. 네. 네.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할 텐데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불확실성을 놓고 시장에서는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금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는 고용과 물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 이제 매크로 시장 안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뭐 고용과 물가 수준을 계속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흘러간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고용이 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그 정도 데이터가 못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지나고 보면은 이게 경기가 경착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불확실성을 안고는 우리 시장 참여자들 분들도 뭐 막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상황, 예,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일단은 좀 쉬어가는 전략들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악재로 다가왔었고 그게 청산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렸다가 다시 좀 괜찮아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엔캐리 트레이드의 시장이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없다라고 할 수는 수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8월 5일 정도만큼의 충격은 좀 가능성이 아닐 수 낮은 있다.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을 한 번 더 갖고 와 보면 엔화의 그 약세에서 강세로 바뀌는 이 추이예요. 뭐 이거는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이 방향성은 왜냐하면 방향성은 아예 좀 정해졌다. 예.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일본이 바꿨기 때문이에요.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엔화는 이제 강세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 추이는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네, 인정하고 가는데 이게 엔화에 대한 변동 폭이죠. 보통 엔화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 내외, 예, 이 정도인데 한 3% 이상 내외로. 네, 이런 조정이 또 나오면서 뭐 140엔을 깨고 이렇게 폭이 커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캐리 자금에 또 시장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불안감을 안고 지금 흘러가는 시장이거든요. 매크로 시장이라는 점이죠. 그러면 매크로 시장 같은 경우는 매크로 변수가 시장의 변동성에 적용될 만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 변동성을 또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은 그 도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크로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챙겨봐야 될 이슈가 그만큼 더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표 하나하나에도 집중을 해봐야 되고 BOJ 통화정책회의도 우리가 연휴 끝나고 바로 직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포지션을 정하자 이런 전략들이 이사님께는 맞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죠. 왜냐하면 주식 시장 자체는 우리가 종목을 편입할 때 뭐 종목에 대한 가치 판단, 거기에 대한 타이밍, 뭐 시간을 투여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는 한데 매크로 시장에서는 매크로 변수 같은 경우가 시장에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겠지만 그 가치만 보고 접근을 했다가 이 시장의 변수 같은 경우가 나타나면 주가는 또 하락할 수 있는 점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 같은 경우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뭐 가격을 더 주고 사더라도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 보니 뭐 연휴 전 이 시장 안에서 또 변수도 있고 그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땐 아직 뭐 공격적인 측면의 접근보다는 현금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좀 한 단계 아끼고 이제 우리나라 연휴 뒤에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앞으로의 시장들에 관해서 좀 점검들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매크로적인 변수 계속해서 투자자분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이제 통화 정책에 관한 결과치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여부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숨죽여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 내일장에서 항상 그 부분에 관해서 점검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저희와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사님 오늘 시장에서도 그래도 상승이 나와주는 섹터가 있습니다. 어제 대비
비해서 뭐 반도체주들은 좀 하락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은행주들, 네. 원전주들, 조선주들, 뭐 비만 치료제들도 선별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이 가실 만한 섹터군들도 있으셨어요? 보통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금리 인하기에 업종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보통 당장 뭐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 환경 안에서 임상에 대한 진행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거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R&D 투자를 계속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 외부의 이자 비용 같은 경우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를 금리 인하기에 부각될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러면 이 학습 효과로 금리 인하기에 제약바이오를 접근하면 뭐 그만큼 시장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게 글로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비만 치료제라는 부분이 덴마크의 GDP 정도로 한계 기업이 커졌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고 이 부분은 인정하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기술 수출의 형태로 기업이 뭐 기술이 이렇게 다른 주체한테 매각을 하면서 수수료를 거두는 기술 부분이 수출료. 네, 그죠? 그 부분이 하나의 제약바이오 쪽의 수익원이었다고 하면 이제 구조가 바뀌었죠. 로열티를 받을 수취하는 수가 거죠. 있어요. 네. 네. 그 구조로 바뀌었다 보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그게 지속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황에 대한 변화죠. 우리가 기술을 다른 주체한테 이렇게 주면은 이 갑과 을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쪽이 어떻게 보면 갑의 갑이었는데, 입장에서 설 수 있는데 이제 로열티를 가지고 오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위치가 좀 바뀐 부분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상황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 제약바이오인데 거기에서 금리 인하라는 점까지 더해졌다 보니까 더해져서. 제약바이오는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산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약바이오 섹터 분들에 관해서 좀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시장에 관한 점검들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또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실 예정인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특징주 브리핑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간밤 GM이 3% 넘는 고공행진을 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바로 현대차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미국장에 영향을 준 국내 기업이라니 정말 뿌듯한 마음을 갖고 이번 이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였나 살펴봤더니 글로벌 3위인 현대차와 미국의 1위인 GM이 손을 맞잡고 포괄적 협업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자, 참고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 두 가지 살펴보자면 일단 현대차 입장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이렇게 포괄적 협업 관계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1위인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생산 목표를 낮춰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2위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독일 공장을 폐쇄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번 포괄적 협업이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협업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두 가지로 살펴보자면 먼저 부품과 공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부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요 부품 공급망을 공유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주요 부품이라는 것은
것은 배터리 소재도 있고요. 철강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주문 넣는 방식까지 취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대규모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품을 조금 더 싸게 도입을 할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생산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장도 있습니다. 각 공장에서 상대 차량을 또 생산을 할 수 있을 방안도 논의 중에 있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GM이 갖고 있는 35개국의 공장을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새로 공장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GM이 캐나다에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 캐나다 공장에서 산타페를 만들어서 바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좋죠. 뿐만이 아닙니다. 35개국의 공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공장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도 함께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 다른 경쟁사들보다 조금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겠죠. 일단 지금 현재는 중국 전기차 저가 공세 정말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GM이 이렇게 가격을 세이브를 해서 저가 공세에 잘 대항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자율주행 쪽에서 정말 빠르게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뒤처지면 안 되겠죠. 현대차와 GM이 함께 손을 맞잡고 자율주행 시스템 포함을 해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까지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하고 많은 기업들 중에서 왜 하필 GM을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대차 쪽에서는 아군까지는 아니지만 우군으로 GM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GM 특징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와 되게 친하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현대차가 보조금이라든지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죠. 관세라든지 이것을 좀 덜 받을 수 있겠죠. 이런 혜택을 한번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쉐어할 수가 있게 돼요. 주력 시장이라든지 주력 차종 이런 것들을 쉐어할 수 있는데 일단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미국을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인도, 유럽이 주력 시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는 미국 포함 중국과 남미를 주력 시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대차 입장에서는 주력 시장이 아니었던 중국과 남미 시장까지 주력 시장으로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력 차종도 다르더라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중소형 쪽에서 강하다면 GM 같은 경우에는 대형 차량이라든지 픽업 트럭 쪽에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현대차 쪽에서는 대형 차량, 픽업 트럭을 잘 안을 수 있게 되고요. GM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카가 아예 없습니다. 이것을 또 잘 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하이브리드카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전기차, 화재도 있고요. 캐즘도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카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저가 전기차의 대안으로 하이브리드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도 현대차 쪽에서 하이브리드카 우리 조금 더 집중 육성할 거야 라는 이야기도 꺼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종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후에는 일부 차량을 공동 개발하고 생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안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성과가 좋게 된다면 추후에는 기아까지 이 동맹에 합류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인베스터 데이가 열렸었는데 여기에서 현대차가 정말 파격적인 주주 환원율을 발표를 했죠. 무려 35%입니다.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가 30%였던 것에 비하면 정말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최근에 사실 현대차 EUB와 같은 우선주의 종목들이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여줬죠. EUB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올해 주가 상승률이 무려 49%나 됐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특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결권은 없습니다만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주 환원율 상승의 효과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부각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 이슈 한번 짚어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바로 조선입니다. 사실 조선 쪽에서 오늘 긍정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지속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주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좋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HD그룹주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철금속 쪽인데요. 이 안에서는 오늘 영품과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빠르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슈 있어요. MBK 파트너스가 영품과 손을 맞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상승하는 쪽 바로 은행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금리 인하가 곧 도래가 될 예정이죠. 그렇다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이 원래 평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번 인하는 사실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는 인하는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은행 쪽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증권가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오늘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다양한 또 섹터군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사님께서는 이 중에 좀 주목이 갈 만한 그런 섹터군들이라든지 종목군들 또 이슈군들 좀 있으셨을까요? 지금 보면은 뭐 업종 내에서 눈에 띄는 흐름은 오늘은 뭐 IT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하고 네. 상대적으로 강한 쪽이 오늘은 조선 쪽. 맞아요. 예. 조선 쪽 강하더라고요. 한쪽 같은 경우가 강한 모습들. 바뀐 거는 없어요. 바뀐 건 없는데 우리가 뭐 3분기에 실적 같은 경우가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뭐 그와 함께 환율 같은 경우가 워낙 강세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 수출주 같은 경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인데, 이게 세부적인 기업들의 내용을 보면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좀 환해지를 해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율에 대한 영향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업종들이 좀 강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대형주군에서도 업종 내 순환매라고 하죠. 자금이 뭐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지수도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죠.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 지수 수준이다 보니 조선 같은 경우도 가격 메리트의 부각, 뭐 그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조선주에 관한 또 좋은 리포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목표가도 상향 조정되어 가고 있고 실적 기대감들이 조금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인데, 조선주들은 또 대표적인 종목이 한 3가지 정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종목군들이 그래도 가장 좀 탄력적으로 하반기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까요? 우리가 상반기에는 LNG선 외의 선박들은 다 좋았어요. 네. 근데 LNG선 같은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덜 나오다 보니까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뭐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은 LNG선 같은 경우가 긍정적일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전체 선박을 아우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 형태의 기업 같은 경우가 접근하기가 가장 편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HD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요. 우리가 종목을 볼 때 고부가가치 선박, LNG선 관련된 종목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 좀 편하고 변동성이 적고 여기에 상승에 대한 폭이 더 열려 있는 쪽은 HD한국조선해양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선주 좀 뒤늦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인데 하반기 전략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한때는 조선주가 너무나 시장에서 핫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의외로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전략을 잡기에도 또 오늘의 상승이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관련되는 추가 전략들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와서 이사님과 꼭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BMK가 이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에 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인데 이게 또 시장에서 특징주로 굉장히 크게 튀어오르고 있는데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또 어떻게 흘러갈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공개 매수 결정을 했고 그 단가가 66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66만 8천 원이잖아요. 네. 69만 원까지 올랐었고 그러면 이 가격에 공개 매수 가격보다 높게 사는 주체의 심리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SM의 형태처럼 그때 지분을 인수하는 주체가 있고 여기에서 다른 주체 같은 경우가 또 공개 매수가를 올려서 잡는 부분이 네.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가능성을 놓고 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맞다라고 1, 2번 안을 놓고 택하기보다 뭐 시장 참여자에 대한 심리가 내포돼서 흘러가는 거죠. 확률은 뭐 추가로 공개 매수를 좀 높여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 한진칼의 형태처럼 뭐 분쟁 요소가 있다가 뭐 백기사가 나타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네. 케이스의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결정은 저라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우선은 좀 지켜보는 상황, 지켜보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 뭐 여기에서 약간 뭐 레이스가 펼쳐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부 해보셔도 되기는 한데 여기에 막 공격적으로 이 가격대에서는 진입해서 뭐 좀 그런 분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기에는 단가가 좀 그런 점을 반영해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미 이제 반영이 네.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또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좀 관심을 가져가시기엔 좀 다소 위험한 부분이 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쟁이 좀 일시적이진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올 수 있잖아요. 네. 핑퐁 하면서 네. 그럴 때 시장에서 주가에 관한 급등락들도 일어날 텐데 네. 그 부분도 좀 위험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참여를 해도 되기는 해요. 할 수가 있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점에서. 네, 충분히 뭐 평소보다 거래가 더 발생하고 뭐 이 이벤트 같은 경우가 짚어주신 것처럼 단기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참여를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막 하루에도 20% 오늘은 올랐잖아요. 네, 오늘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막 뭐 10%, 20% 이렇게 과하게 올랐을 때보다 뭐 가격 조정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이벤트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이 교집합이 있을 때는 장중에 충분히 뭐 참여를 해 보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을 감내가 가능한 뭐 그런 스타일이시면 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조건을 제가 달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안 하실 거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죠. 네. 이사님께서는 안 하는 이런 걸로. 트레이딩은 좀 무리가 된다 우리 시장에서. 네. 할 수는 있는데요. 할 하실 수는 수는 있는데 있지만, 이게 보고 네. 계신 분들, 네, 보고 약간 계신 분들. 성향이 또 보수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막 한쪽이 이렇게 약간 갬블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외에 갬블적인 성향. 네. 외에 이제 좀 약간 평이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요렇게 좀 종목 얘기할 때 자칫 뛰어들 수 있을까봐 여기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또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고려 아연과 또 영풍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지금 현재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다시 상승 전환을 해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상승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사님 오늘 또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군들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이 조선주들도 물론 주목을 받았지만 네. 어제장에서 또 로봇 관련주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네. 오늘은 그 동력은 조금은 잃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로봇 관련주에 관해서는 또 장단기적인 전략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로봇 쪽은 당장 실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이 침투해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나타날 때 이제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뭐 실적을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모멘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멘텀이라는 요소를 고려할 때 일정이라는 점도 이렇게 대입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보핏에 대한 출시 예정이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어요. 한 9월 정도에 출시 예정이라는 점을 내비쳤는데요. 그러면 이 모멘텀 같은 경우는 9월에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뭐 출시 전에 기대감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 살펴봐야 되겠고, 그러면 단순히 보핏 하나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뭐 실제 출시했을 때 또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이 될 텐데, 뭐 애플의 탁상용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의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9월 다음에 10월 10일에 테슬라의 로봇 택시도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부분도 있겠지만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일회성이 아니라 9월, 10월 연말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로봇 업종 같은 경우는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라는 요소를 안고 빠져있는 주가 안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로봇 섹터를 오늘 또 짚어주셨는데 조금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네. 앞서도 제약바이오가 이제 산업의 성장성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메리트도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이렇게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쭉 해서 이런 실적 개선이라든지 어떤 성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떤 산업을 볼 때 이 게임 체인저가 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자율주행. 자율주행,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테슬라의 단순하게 나오는 실적 구조는 차량에 대한 판매 부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테슬라의 차량 가격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의 단가가 낮아졌을 때는 이 대중에게 침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차량 단면으로만 매출이 발생하던 기업이 차량 더하기가 되는 거죠. 2대의 차량의 매출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게임 체인저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게 단가가 낮아졌을 때, 대중에게 침투가 가능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로봇주에 대해서는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키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고, 핵심 기업은 테슬라,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해서 이 부분을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로 볼 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침투를 했을 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눈으로 보여질 거고 주도주의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안고 로봇주 같은 경우는 좀 시계열을 길게도 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계열을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네. 산업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좁혀볼게요. 이 종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 로봇 관련주가 몇몇 대표적인 그런 종목군들이 네. 있잖아요. 네. 워낙 시장에서 크게 상승이 나왔기도 했고, 그런데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 지금 또 굉장히 저점이다라는 생각들이 대부분 드는데 네.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좀 좋아 보이시나요? 아까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로봇이라는 점을 짚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듭니다. 돈이 들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가지고 오면 삼성전자 협업 구조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의 개발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가깝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이사님께서 집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보핏 출시 기대감들이 또 로봇 시장에 어떤 성장성을 이끌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네. 사실 보핏 관련주, 직접적인 관련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관련주들은 그러면 관심이 크게 없으신 건가요? 아니요. 관심은 있는데 네. 종목들이 좀 작다 보니까. 작은 예, 종목이다 보니까. 작다 보니까. 네. 보핏은 우리가 그 하나의 헬스케어용입니다. 그쵸. 헬스케어용이다 보니까 네. 안에 부품들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뭐 구동 모터 이런 쪽이에요. 뭐 SPG라든지 이렌시스. 라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보핏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게 고장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AS를 하는 기업, 조리가 AS를 하는 기업이 인탑스라는 인탑스. 기업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SPG, 이렌시스, 인탑스를 보핏 관련주로 바라보고 있고 보핏이 출시되고 나서 어느 정도 대중에게 침투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예상되는 허들이 있잖아요. 뭐 100만 개 판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더 많이 팔려서 200만 개 이렇게 팔린다라고 하면 뭐 인탑스, 이렌시스, 뭐 SPG 이런 기업들이 보통은 부품주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는데 이제 로봇주의 밸류를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쁘게 보시는 게 아니네요.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좋게 보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네. 100만 대를 판다고 예상이 되는데 50만 대를 팔았죠.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은 좀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기대감으로 보핏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실제 출시를 했을 때는 우선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그런데 그 다음 허들이 예상되는 판매 수치보다 그 이상으로 팔렸을 때는 또 관련된 종목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장기로 봤을 때는 뭐 여기에서 이게 일회성으로 팔고 끝날 게 아니니까 실적이 이렇게 쌓여가는 걸 보고 또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관련해서 보핏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보셨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관심주로 좀 가지고 와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전략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당연히 가져가는 게 좋겠지만 네. 지금의 시점에서 조금 매수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시장을 지켜보고 조금 더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은지 그런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도 해봐도 괜찮다?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해당 종목은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주가의 절대 수준 주가의 타이밍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쉽게 9월 11일 같은 경우 24만 원대가 고점이었고요. 저점 가격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한 12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8월 5일에 이 정도 가격까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 13만 5천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절대 주가를 놓고 보면 저점에 가까운 수준이다 보니 여기에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접근을 안 하는 건데 로봇과 관련된 뭐 보핏 9월, 그다음에 로보택시 10월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충분히 접근이 당장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 관한 전략과 함께 관심 섹터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한번 오후장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